하이퍼리얼한 타자의 환각. 하이퍼리얼. 윤대영 카메라 옵스큐라. 장정영의 장편소설 아담이 눈뜰 때의 서술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 나이 19살, 그때 내가 가장 가지고 싶었던 것은 타자기와 뭉크 화질과 카세트 라디오에 연결하여 레코드를 들을 수 있게 하는 턴테이블이었다. 단지 그것들만이 19살 때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얻고자 원하는 전부의 것이었다. 윤대영의 단편소설 카메라 옵스큐라의 서술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고작 하루 2끼의 식사와 한 병의 술과 2갑의 담배 그리고 일담한 책과 6시간 정도의 잠과 니콘 F3 카메라 한 대와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정도인 것이다. 대학 입시 재수생인 전자와 기업 홍보실 직원인 후자는 상이한 사회적 환경에 처했지만 문화적으로는 동일한 부류다. 뭉크의 그림이냐 파가니니의 음악을 좋아하고 문학 창작 또는 사진 촬영에 조예가 있는 그들은 미적 딜레탕트라고 간주될 만하다. 그들은 한국 소설 독자에게는 친숙한 인물 유형으로 그 원조의 출연은 김동인의 마음이 옅은 자여의 주인공 K가 입증하듯이 한국 근대 소설의 성립과 때를 같이 한다. 그러나 장정일과 윤대영의 딜레탕트는 그들의 신미주의적 보헤미안적 선배들과 차이가 있다. 보헤미안적 선배들과 뭉크 그림 도판이나 파가니니 악곡 디스크 포터블 타작이나 니콘 카메라 같은 상품 소유를 그들의 자아 성질의 요인으로 가정하고 있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상품 소유를 자아 성질의 요인. 그들의 존재는 예술 향수와 상품 소비가 불가문하게 얽혀있는 현대의 특수한 상황을 지시한다. 그것은 예술적 디자인, 이미지, 사운드가 예술의 경계를 넘어 생활 전역으로 침투한 상황이자 각양각색의 예술적 재화들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의 주요 재료로 이용되도록 보급된 상황이다. 일상생활의 신미와 현상은 1980년대를 통해서 한국 도시지역에서 대중 소비 사회의 성장과 함께 두드러졌다. 그러나 그것은 문학적 제재로서는 이를테면 빨치산 아버지들의 전설이나 각성한 노동자들의 투쟁만큼 대수롭지 않았다. 그것이 진지한 묘사를 얻으려면 그것이 진지한 묘사를 얻으려면 정치 참여의 압력에서 얼마간 풀려난 문학 세대의 출현을 기다려야 했다. 그렇지. 정치 참여의 압력이 아주 거센 사회적 역사적 시기에서는 이런 식의 상품 소유를 자아에 통합시키는 이런 식의 묘사는 너무 치기 어린 유치한 표현이 되는 거지. 진지한 묘사를 얻게 하는 거지. 얼마간 풀려난 문학 세대의 출현을 기다려야 했다. 1990년대 초반 윤대영은 물론 그 세 세대의 선두주자 중 한 사람이었다. 윤대영은 카메라 옵스큐라의 배경 속에 팽창 중인 소비사회의 면모를 단면적이지만 명확하게 투사해 놓았다. 서술자 주인공 남자가 하고 있는 모 여성 의류 제조회사의 홍보용 잡지 편집이란 소비자본의 충격하에 문화욕에서 출현한 새로운 직업, 즉 상품 소비의 촉진에 예술과 문화를 이용하는 직업에 속한다. 상품 소비. 소비사회에서는 어떤 종류의 재화든 많든 적든 상징적 문화적 성격을 띠지만 여성 의류는 그러한 성격이 특히 농후한 쪽에 속한다. 문화적 재화를 위한 시장이 팽창함에 따라 상징들의 낡은 서열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취미를 형성하면서 정당한 문화적 재화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특수한 직능 집단의 역할이 커진다. 이 집단은 카메라 옵스큐라의 장면 중에 지나가듯 출연한다. 주인공 남자가 나중에 그를 미혹에 빠뜨리는 이상한 여자를 처음 만나게 되는 어느 저녁의 사교 장면에서 그와 동석한 사람들은 잡지사 기자, 신출내기 신, 출판사 편집장, 북 디자이너 등 주로 출판 부문의 문화 중개자들이다. 게다가 그는 그 직능에 걸맞게 함양된 취미를 가지고 있다. 기사 작성과 사진 촬영을 겸하고 있는 그는 그가 소유한 일본산 전문가용 카메라 제품명이 암시하듯이 고급한 사진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는 동종업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상한 여자를 만났을 때는 리처드 아베돈의 사진 속의 인물 형상을 보듯이 주시하는가 하면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녀의 역시 이상한 가족을 만났을 때 테레즈 프라트의 사진첩 페이지를 넘기듯이 그들을 바라본다.
눈앞의 대상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 두드러진 특징을 신속하게 요약하고 어떤 사진 이미지와 관련지어 그 인상을 포착하는 그의 행위는 그가 시각상으로 훈련된 인물임을 느끼게 한다. 그는 차라리 한 대의 카메라 같다는 느낌마저 준다. 그가 초면에 이상한 여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뚫어져라 응시하는, 그리고 좀 길다 싶은 단발머리에서부터 아주 없어 보이는 깡마른 가슴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외관상 특징을 조차 기민하게 시각에 초점을 이동하는 대목을 보면 특히 그렇다. 서술자 주인공이 리처드 아베든, 로버트 카파, 테레즈, 르, 프라트 같은 사진작가를 거명하고 있는 것은 다소 야단스럽지만 시사적인 정보 제시 방식이다. 그것은 그가 사진예술에 대해 식견이 많다는 것, 그리고 이미지를 통한 소통체계가 정착된 문화 속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사실 소비사회는 사진과 같은 복제 매체의 발달에 따라 이미지들이 범람한 나머지 실제와 상상 사이의 구분이 흐려지고 미적 감흥과 환각이 일상생활 전체에 걸쳐 편만한 사회다. 윤대영이 문학계의 신이었을 무렵 한국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자로 통하던 보드리아르에 의하면 우리가 소비사회에서 경험한 현실이란 하이퍼 리얼리즘적인 것이다. 초현실주의의 비밀은 가장 범용한 현실도 초현실적이 될 수 있으나 다만 여전히 예술과 상상계로부터 유래하는 특별한 순간들에만 그러하며 그 순간들은 여전히 예술과 상상계에 속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일상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 현실 전체가 하이퍼 리얼리즘의 시뮬레이션 차원을 바야흐로 통합한 참이다. 우리는 도처에서 이미 현실의 미적 환각 안에 살고 있다. 이 신미한 일상생활은 소비사회의 중추기관인 미디어 네트워크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소비사회의 중추기관. 보드리아르에 따르면 미디어는 핵심적인 시뮬레이션 기계로 이미지, 기호, 코드의 끊임없는 복제와 산포를 통해 현실보다 더 리얼한 현실, 즉 하이퍼 리얼리티 영역을 구성한다. 미디어가 산출하는 하이퍼 리얼한 시뮬라크르는 유혹적인 동시에 기만적인, 매력적인 동시에 표피적인 소비생활의 외양을 구축에 기여한다. 1990년대 한국인은 텔레비전과 같은 매스미디어의 압도적 영향 하에 있었고 그만큼 소비사회의 스펙터클의 포로가 되기 쉬웠다. 카메라 옵수큐라는 소비상품의 만화경에 대한 찬미와 무관하다. 황동 벼룩시장이라는 헐고 낡은 물건들의 세계에 주목함으로써 낡은 물건들, 오히려 소비주의 카니발의 음화 취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문화의 광의를 사멸로부터 건지거나 어떤 역사의 순간을 망각에서 구하는 데 바쳐진 소설은 아니다. 작중에 그려진 잡지 편집자의 황옥동 영험은 하이퍼 리얼리즘에 호응하는 감각, 즉 실물과 환영, 실제와 상상이 서로 삼투하는 미적 환각, 바로 그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환각이란 현상은 소설의 서술자 주인공이 술자리에 나갔다가 만난 나중에 이름이 진이라고 알려지는 여자와 교분을 맺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나타난다. 그는 친구들과의 떠들썩한 유흥 중에 진과 생각이 통해 자정 무렵 모험이 파하자 함께 여관을 찾아간다. 음주 때문인지 다른 무엇 때문인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로 길을 걷던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지고 여관에 들어가서는 그녀와의 접촉을 피하고 방 안의 한쪽 구석에서 꿈만은 잠을 잔다. 그러던 중 그녀가 그의 귓가로 다가와 속삭이듯 하는 말을 듣는다. 누군가가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는 말. 그것은 자기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두어 토막의 짧은 물음 이상의 응대를 하지 않는다. 잠자기를 중단하고 대화하는 대신에 온몸을 동그랗게 말고 덜덜 떨면서 악령으로부터 도망치듯 잠속으로 달아나려 한다. 아침녘에 그는 그녀로부터 작별 인사를 들은 듯 한 기억 속에 잠에서 깨어난다. 그가 그녀와 두 번째로 가진 만남 역시 불가사의하다. 회사 근처에서 그녀와 둘이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하던 중에 그는 그녀에게서 자기를 가늠한 의부를 죽였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는 두서없는 그녀의 말을 거짓으로 여기고 내심 그녀를 제정신이 아닌 여자로 취급한다. 잔뜩 취기가 오른 가운데 전에 그랬듯이 꿈인가 현실인가 의심하며 그녀에게 잠꼬대 같은 소리를 건네던 그는 그녀를 가리켜 당신은 귀신이야 라고 말한 즈음에 의식을 잃는다. 그리고 어떤 경위로 벌어진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채 전에 그녀와 잠을 잤던 방에 홀로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자기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그녀의 말을 메아리처럼 듣는다.
이후 그는 그녀가 항상 자신의 주변에 머물고 있으며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재빨리 뒤를 돌아다보면 그녀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곤 해서 자신이 혹시 환각에 빠져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의심하기도 한다. 생각하면 진이라는 이름은 역설적이다. 서술자 주인공은 실제하는 인물에 관해 말하듯이 그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곳곳에 그녀의 존재를 의심스럽게 하는 발언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 인용한 대로 그 스스로 악령, 귀신이라고 그녀를 지칭함으로써 그녀가 아니면 적어도 그녀의 어떤 언행이 그의 환각일지 모른다는 추리를 부추긴다. 그러나 작중 세계에는 그의 때때로 몽롱한 의식으로부터 독립해서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다. 황학동 벼룩시장일 것이다. 사보의 민속 예능과 신앙의 유산에 관한 기사를 2년 이상 연재해온 그는 기사거리가 떨어져 고심하던 차에 술자리에 나갔다가 만난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다음날 그 시장을 찾아간다. 그리고 이안 리플렉스 카메라에서부터 탄트라 인형들까지 노크릿에서부터 노르웨이 박제들에 이르기까지 온갖 잡동사니가 모인 그곳에서 취재에 성공해 흡족한 마음으로 한 편의 기사를 완성한다. 그러나 그곳 어딘가에는 진과 함께 살고 있는 그녀의 부모가 보료 제작 공장을 겸한 집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곳은 악령이나 귀신의 미적 마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가 그의 말에 따르면 진으로부터 찾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으로 가서 도망치듯 사라진 그녀를 추적하며 상점 골목들을 돌아다니는 동안 그곳은 시장으로서의 물질적 현실성을 잃어버리고 그의 기억 속으로부터 흥분과 공포의 감정을 싣고 되살아난 이미지들에 침염당한다. 그의 명백한 미적 환각 중 하나는 그가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가서 암실 같은 집안에서 퍼져나오고 있는 검붉은 빛을 배경으로 그녀의 부모를 만나는 장면에서 나온다.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녀의 어머니는 무당의 눈빛으로 쏘아보거나 나병 환자의 표정을 짓고 그녀의 의붓아버지는 오랜 고문에 시달리다가 출감한 사람의 무서운 표정 없는 얼굴을 하고 있다. 사람의 안면보다 연극의 가면에 가까운 듯한 그들의 얼굴은 그가 언젠가 보았을 사진이나 영화의 이미지를 다시 보고 있지 않은가 추측하게 한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그를 기겁하게 하고 방 안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그는 테레지르 프라트의 사진집을 떠올린다. 그의 마음의 눈앞을 지나간 사진은 아마도 루이 주베나 장 루이 바로 같은 프랑스의 전설적 배우들의 흑백 초상 사진일 것이다. 서술자 주인공이 진을 만나려고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는 소설 후반부의 서술은 그녀의 환영 같은 존재를 쫓는 그의 행동을 순차적으로 지시하면서 아울러 그의 눈앞에 보이는 시장의 풍경에서 점점 현실성이 사라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걸어서 도로를 건너 맞은편 시장 골목에 들어섰을 때 어떤 임계 상태에 다다랐다고 직감한 그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그녀를 찾아 골목을 도는 사이 그가 살던 세계로부터 멀찌감치 떠나왔다는 느낌을 받는다. 여름 대낮의 폭염 속에 현기증과 공포감을 느끼며 진을 쫓던 그는 어느 순간 멀리 거리를 두고 그녀를 목격하고 이어 보료 제작 공장을 겸한 그녀의 집에 있다고 짐작되는 아파트 건물을 목격한다. 이 장면에서 그의 주인은 문득 가히 초현실적인 것으로 화한다. 그녀는 지혈을 받아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춤을 추는 듯하고 그녀의 낡은 아파트 건물 벽면에는 붉은 주단이 걸려 휘황하게 불길이 타오르는 듯하다. 그리고 안으로부터 검붉은 빛이 퍼져나오는 그녀의 집 앞에서 그는 테레지르 프라트의 흑백 사진에서 튀어나온 듯한 얼굴들을 접한다. 붉은 어둠이 압도적인 이 초현실적 광경은 도덕적 암시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다. 문틈으로 병색이 짙은 사나운 몰골을 보인 그녀의 어머니는 그가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으면서 자기 가족이 보통 사람들과 어울리기 불가능한 폐인들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아편쟁이보다 더한 사람들이고 진이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진의 전언에 의하면 그녀를 상습적으로 겁탈했다는 그녀의 의붓아버지가 아칸의 인두껍 같은 얼굴을 집 밖으로 내밀자 그녀의 어머니는 개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퍼붓는다. 황학동 시장이 사람들에게서 버려진 온갖 물건들의 소굴이라면 그녀의 가족은 사회로부터 배격된 습속의 노예들이다. 그들은 도덕상으로 유해한 충동과 타성에 사로잡혀 그리고 그런 까닭에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누추와 퇴폐의 극한에서 연명하고 있는 원시종족의 말예 같은 인상을 풍긴다. 서술자 주인공이 당초에 황학동 벼룩시장에 주의한 것은 그가 담당하고 있는 회사 사보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였다.
사라져가는 것들이라는 제목 아래 그가 연속 기사를 써온 기간이 2해가 넘었으니 그것들은 아마도 그에게 직업상 필요한 재료 이상으로 매력을 가졌을지 모른다. 근래에 와서 그는 시간의 뒷곁으로 사라져가는 것들 중에서도 무당 같은 것은 무당 등과 같은 현대 문명에 밀려 도태돼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다. 화학동 벼룩시장 탐방 기사 제목 중에 그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명칭 중 하나인 해적을 가져다 썼다. 서울 외곽의 중고품 시장 주민들을 해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비유로서도 다소 어색하게 들리지만 원래 그 이름으로 지칭되는 아웃사이더 집단이 고립성, 군집성, 범죄성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일리가 없지 않다. 범죄성. 서술자 주인공이 벼룩시장 기사를 게재하고 나서 두 번째로 이번에는 진을 만날 목적으로 그곳에 갔다가 대면한 그녀의 부모에게서는 그 해적의 특징들이 얼마가 느껴진다. 그녀와 그녀의 부모는 도태당하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기괴하고 비참한가를 극명하게 입증하는 사례 같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느끼는 흥분, 매혹, 공포는 이를테면 원시사회의 오지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인류학자의 그것을 훨씬 초과한다. 그가 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진의 집을 찾아냈을 때까지 서술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도태라는 인류학적 사실에 대한 열정이란 그를 그 현대판 해적들의 속을 돌아다니게 만든 동기로서 일차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의 서술은 그가 탐사한 그곳의 낯선 풍물과 광경에 대한 정밀한 보고가 아니라 진과의 만남 이후 혼란에 빠진 그의 의식의 기록에 치중하고 있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그가 서술한 경험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발견이 아니라 환각인 터이다. 그의 환각은 사진과 같은 기술적 복제된 실제성의 시각 기호들에 의존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의 시대에 발전 중인 하이퍼 리얼리즘의 공정을 방불케 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환각이 그렇듯이 예술 생산과 소비 테크놀로지보다 훨씬 은밀하고 인간적인 사정을 그 뿌리에 가지고 있다. 인간적인 사정. 이것을 확인하려면 무엇보다도 진이라는 인물에 관한 그의 환각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가 그녀의 환영적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흥미롭게도 그녀의 외양이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서이다. 그가 서술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그와 함께 오간의 투숙한 밤에 그녀와 떨어져 방 한쪽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에게 다가와 귓가에 입술을 대고 쉬고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인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전언을 담은 그 목소리는 가면을 쓴 듯 표정이 없었기에 그는 누가 옆방에서 책이라도 읽고 있나 하고 잠시 의심하기까지 한다. 그 밤 이후 그녀로부터 전화를 받고 만나러 나간 어느 날 그는 한 카페에 그녀와 같이 자리를 잡고 맥주를 마신다. 그리고 그가 너무 취해서 말할 기운조차 없던 순간에 그녀는 살인을 했다는 말을 다시 꺼낸다. 그의 눈앞에서 껍질이 벗겨지듯 얼굴이 서서히 변한 그녀는 그에게 상체를 구부려 그의 귓가로 다가온 다음 제가 그를 죽였어요 라고 말한다. 그런데 자기가 살인을 했다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그가 실제로 들었는지는 의문이다. 그가 여관과 카페에서 얼마 동안 그녀와 같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지라도 그의 서술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녀의 목소리 청취는 여관에서는 꿈속의 사건이었을, 카페에서는 취중의 착각이었을 공산이 크다. 게다가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받은 느낌을 설명하는 가운데 내 몸 안에 울려 나오는 것 같은 그녀의 목소리라고 기술한다. 진실을 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그가 들었던 것은 진이라는 이상하고 미친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의 내부에 존재하는, 그러나 그가 좀처럼 인식하지도 통화하지도 못하는 무엇인가의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요컨대 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환각 속에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은 내성의 방식으로 그 자신에게 집중하는 일이었다. 그의 환청의 진실은 데리다가 목소리와 현상에서 거론한 목소리는 자기를 듣는다는 사태와 동일하다. 사람이 말을 하며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은 말하는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근접한 범위 내에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그 자신 이외에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 자신의 외부를 우회하지도 않고 그 자신의 내부로부터 자신을 촉발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자신 앞에 현존한다는 직관을 가진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자동 촉발적이고 나르시시즘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바로 그러한 차원을 교란할 조짐을 보이는 무엇인가가 또한 있다. 양심의 목소리라든가 이성의 목소리라든가 욕망의 목소리라든가 하는 일상의 수거들은 그 무엇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나타낸다.
목소리 주체의 현존에 투명성과 확실성을 부여하는 듯한 목소리는 주체가 정복할 수도 제어할 수도 없는 다른 목소리에 의해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는다. 이 다른 목소리란 타자의 목소리, 주체 내부에 있는 타자의 목소리다.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목소리는 주체의 현존에 지장을 주는 자동 촉발의 불가능성을 표현하는 어떤 성질을 그 핵심에 가지고 있다. 그 성질은 현존, 그 한복판에서 절단된 자리, 찢겨 열린 구멍, 비어있는 공간을 이루며 그곳에서 주체의 목소리는 타자의 목소리에 침투를 당하거나 병탄을 당한다. 카메라 옵스큐라의 서술자 주인공이 그의 뇌리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그녀의 목소리를 두고 자신의 목소리 같다고 말한 대목은 참으로 암시적이다. 그것은 그의 내부의 타자가 억압의 장벽을 뚫고 그의 자아를 침식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그가 보인 두드러진 반응은 떨림이다. 그는 여관에서는 온몸을 동그랗게 말아 붙인 채로 심하게 떨고 있다가 서서히 몸이 굳어가는 듯한 몹쓸 느낌에 시달리며 괴로운 잠을 자고 카페에서는 역시 자기도 모르게 떨고 있음을 깨닫고 그의 뒤쪽이 서늘하게 느껴져 고개를 돌려 실내를 살핀다. 진해 화학동 집 앞에서 그녀의 어머니에게 퇴박을 당하는 장면에서도 그는 같은 반응을 보인다. 그녀의 어머니가 나병 환자 같은 표정을 문틈으로 내보이며 싸늘하고 단호한 거부의 말을 무엇에 쓰인 듯이 뱉어내자 그만 기가 질려버려 그는 어둑한 복도의 한복판에 서서 무섭도록 아픈 외로움에 떨며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이 문장 중에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감질나게 암시적이다. 그는 자신이 그녀와 나아가 그녀의 가족과 원래 친근한 관계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의 집이 그리고 그것으로 대표되는 원시성의 소굴이 원래 그 자신이 속한 세계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 그가 들은 타자의 목소리는 그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의 무의식적 충동의 엄포였을까? 그는 진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처럼 나타나는 소설 전반부에서 자신이 그녀에게 유인되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지만 진을 찾으려고 화학동 시장 골목을 뒤지는 후반부에 이르면 실은 그가 언젠가부터 그녀의 뒤를 따라다녔음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모든 몽상과 취기와 환각의 진실은 그가 진을 쫓아다니는 양상으로 그의 무의식이 그에게 명한 모험, 그가 떨어져 나왔다고 느끼는 그의 존재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모험으로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카메라 옵스큐라가 실린 윤대영의 첫 소설집 은어낚시통신 해설에서 남진우는 작중 남성 인물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그리고 작가의 소설 특유의 주제를 결정하는 행위를 가리켜 존재의 시원으로의 회귀라고 말했다. 이것은 이 화학동 시장 탐방자의 이상한 행위에 대한 해석적 명명으로서도 완벽하다. 주인공이 자신의 내부로부터 타자의 목소리를 듣고 존재론적 귀향의 궤적을 그려감에 따라 그의 주위에는 붉은 어둠이 점점 짙어간다. 그의 내면에서도 미혹과 충동의 어둠이 번진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가 한 대의 카메라라면 이제는 내부가 어두운 카메라다.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소설 제목은 타자에게 침식을 당해 의식의 명료함을 잃어버린 그의 자아를 가리키는 듯하다. 암실 같은 집안으로 진의 부모가 사라지는 모습에서 그가 테레지르 프라트의 흑백 인물 사진을 연상하고 있는 사이 붉은 어둠의 초현실적 광경은 급기야 우주적 판도를 가지게 한다. 돌연 정전이 된 듯 복도가 어두워지더니 일시에 어둠이 사위로 켜켜이 몰려들었다. 영문을 몰라 나는 복도 끝 창문이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갔다. 밖은 감각막에 쌓인 듯 부유스름한 어둠에 뒤덮여 수신 상태가 나쁜 텔레비전 화면처럼 떨고 있는 참이었다. 갑자기 거리의 소음이 씻은 듯 사라지고 여기저기 수런대는 사람들의 말소리만이 거리 곳곳을 떠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너나 없이 일손을 하고 일손을 놓고 일제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치켜들고 있었다. 거리는 낯선 형해를 하고 점점 붉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가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아파트 계단을 뛰어내려온 나는 아래층 현관 앞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다. 헐헐 쏟아져 내리는 반투명의 어둠 속에서 나는 아예 고개를 뒤로 꺾어버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글지글 끓고 있는 해가 달의 몸통에 둥그렇게 말아 먹히고 있는 중이었다. 불에 달구어진 쇳덩이가 물속에 쳐넣어지듯이 말이다. 니체의 주장대로 선이란 승자의 것이고 악이란 패자의 것이라면 진의 집으로 대표되는 황학동은 악의 소굴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독한 병에 걸린 듯이 과거의 관습대로 살고 있어서 마치 원시종족 같은 진의 가족은 실제로 악의 기표를 가지고 있다. 진은 악령 또는 귀신 같은 미치광이고 그녀의 어머니는 자칭 사탄의 포로이며
그녀의 의붓아버지는 출감자의 괴물 같은 몰골이다. 그들이 풍기는 광기와 살기가 주인공의 청각을 때린다면 그는 마치 알몸으로 서리를 맞은 것처럼 혹은 파가니니 바이올린 음악의 어떤 악절을 들었을 때처럼 섬뜩할 터이다. 그들은 일시에 몰려든 붉은 어둠에 감싸이면서 악의 신화적 이미지를 완성한다. 위에 인용독 일식 장면은 도시의 거리 곳곳에서 악이 부활하는 묵시론적 광경을 연상시킨다. 일식이 일어난 직후 돌연히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자 망령에 사로잡힌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던 그는 마침내 악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그녀와 함께 불가해한 어둠 속에서 서로 실체가 없이 떠들어대다가 집 밖으로 나오라는 그의 요구를 거절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바로 옆에서 듣는다. 그렇게 자기 내부에서 그녀 타자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 그가 하는 것은 악의 충동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그는 조리개를 한껏 열어놓은 카메라처럼 두 눈을 활짝 열고 어둠의 핵심을 향해 갑충의 걸음을 떼기 시작한다. 카메라 옵스쿠라는 한국 현대 소설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개인의 진실한 자아 찾기에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을 특히 1990년대적이라고 부름직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그것은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젠더적 정체성의 가면에 구멍을 내고 가면 아래의 욕망, 충동, 의지를 관찰하는 방식, 한마디로 내향적 전환의 방식이다. 이 소설은 특히 진정성의 이상을 정교한 수준에서 추구한 작품이 대개 그렇듯이 보다 확실한 자아의 발견을 선언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아를 혼돈에 빠뜨리는 타자의 존재를 환기한다. 자아 찾기 이야기라는 면에서 이 소설은 한편의 역설이다. 그것은 자아 멸각의 이야기. 자아가 타자와 조우한 끝에 타자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카메라처럼 빛을 향한 본능이 왕성한 한 남자가 황학동이라는 모더니티의 암흑 같은 폐허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광경은 정녕 인상적이다. 그 광경 전체의 충일한 감정은 한국 소설의 흔하디흔한 슬픔이나 분노 따위와는 종류를 달리하는 것이고 우리의 밋밋한 어휘로는 기껏해야 공포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것이다. 그 남자가 유혹을 당한다는 착각 속에서 찾아간 타자는 당초 그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존재했던 낯선 동시에 낯익고 거북한 동시에 친근하고 이계이자 동시에 고향인 무엇이다. 그의 이상한 타자 경험에 대해 가장 근사한 명칭은 프로이트가 20세기 초반 예술 분석과 문화 분석의 키워드로 만든 기이한 것이다. 그의 타자조와 자아 멸각에 관한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와 동시적으로 진위, 선악, 미추 구분의 패기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대낮의 하늘에 일어난 일식은 그의 자아 감각을 포함해서 그의 실존을 지지하는 상징 질서가 총체적으로 파국을 맞았다는 함의와 같다. 그의 눈앞에 일시적으로 일어난 자연현상이라고 해도 감각의 혼란에 빠진 그에게 일식은 큰 충격이다. 사위가 어둠에 잠긴 다음 그는 갑충, 벌레, 동물의 몸짓을 한다. 한국 문학의 맥락에서 포스트 모던 혹은 포스트 휴먼 주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여기에서부터일 것이다.